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제로 함께합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정세현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걱정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또 최 교수님은 감염내과다 보니까 조금 더 요즘 더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실 지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다 초비상 상태고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속해 있는 학회, 감염학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환자관리 지침이나 감염관리 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험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보건당국이 이렇게 격상하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한 단계 위인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원래 이런 감염병의 위험 경보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죠. 관심은 해외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상태. 근데 사실 이건 수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심 단계에 놓여 있게 되는데요. 그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계로 넘어가는 건 지역사회 소규모 전파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경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파의 정도가 아주 심해지면 이제 심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지역사회 소규모 전파가 딱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유입자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앞선 단계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단계를 격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병원 내에서는 그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WHO에서 발표했었던 걸로는 2.4에서 3.5 사이 정도. 그러니까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사스보다도 조금 더 높게 R0 값이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사스의 경우 4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감염 환자 한 명이 4명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바이러스다. 네, 이렇게 쉽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럼 보통 이게 1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을 넘는다는 건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러면 집단 감염 또 지역사회에서 이어지는 전파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역의 대책을 만들 때도 이 R값을 1 밑으로 낮추도록 대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 R0 우리가 좀 생소한 의학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뭐 2.5명이나 2.6명이면은 그 전체 검역이나 방역망이 몇 %를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까? 이런 숫자의 수치에 따라서 좀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떤 숫자면 어떤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를 놓고 비교하는 건 여러 가지 감염증에서 어떤 감염증을 저희가 대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들어내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차단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가를 좀 가늠하는 척도인 거죠. 참고로 사실 R값이 제일 높은 질환은 홍역입니다. 홍역은 한 12에서 18 정도까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질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질환이지만 사실 소아에서는 중증을 많이 일으키지만 성인에서는 아주 중증이 많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경한 사람들이 좀 더 많죠. 또 백신이 있으니까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이 11명에서 18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홍역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전파력이 높다. 그럼 우리가 이건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이렇게 많나. 이게 혹시 뭐 공기 전파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면 우리가 비말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감염 경로하고도 이 전파력하고도 밀접할 것 같은데 다른
질환하고 비교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어떤 전파 경로가 의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비말 전파가 가장 주된 전파의 경로가 됩니다. 비말 전파라는 건 이제 병원체를 갖고 있는 작은 침방울이 직접 튀어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1, 2m 거리 내에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접촉 전파가 가능합니다. 접촉 전파라는 게 그냥 손에 묻으면 전염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손에 바이러스가 오염되고 나서 이 손으로 자신의 코나 입이나 눈의 점막에 이 바이러스를 접종시켜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접촉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공기매개 전파냐 아니냐를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공기매개 전파는 훨씬 더 먼 거리, 공기가 매개체가 되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여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굳이 공기매개 전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접촉 전파만으로도 사실 거리의 개념이 깨져버리거든요. 사람들이 환자,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도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경로, 이게 이제 접촉 전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접촉 전파가 중요하고 주된 전파 경로는 이제 비말 전파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감염증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손 씻기인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보건 당국이 이제 감염병 위기 수준을 갖다가 경계로 격상했다는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전파의 어떤 양상이나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지금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그렇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름이 코로나라는 이름만 봐도 이제는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왜 코로나라는 명칭이 붙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인간에게 원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게 이게 전자민경으로 보면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 이제 생긴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코로나가 그럼 왕관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뜻인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라이노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라고 더불어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4가지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2003년에 사스 코로나, 그리고 2013년 중동, 우리나라는 15년의 경험을 했었는데 메르스 코로나까지 합쳐져서 총 6가지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12월에 처음 이 바이러스 검체, 12월에 불리한 검체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바이러스하고는 유전형이나 특성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2019년 노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던 거고요. 이제 사람에게 처음 등장한 바이러스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얘기를 하면서 박쥐가 맞아요. 동물에서 왔다 막 이런 얘기도 얘기도 많이 있던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7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과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두 가지를 모두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이제 이런 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죠. 사실 메르스도 그랬고 사스도 그랬고 결국 동물에서 변이를 일으키고 사람에게 넘어온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박쥐가 아마 중요한 매개체였던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지금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학 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 박쥐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 한 96% 정도 유전형이 일치하고요. 기존의 사스 코로나하고는 거의 한 80% 정도 유전형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래가 비슷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떤 그걸 매개하는 숙주라는 것도
있겠네요. 네, 중간 매개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중간 매개체가 어떤 단계로 왔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쌌을 때는 뭐 사양 고양이 이런 것들도 좀 알려지긴 했었고 이번에는 뭐 한 논문에서는 뱀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런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모두 다 정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바이러스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 말에 중국 우한에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확진이 되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정보들 좀 더 빨리 공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일말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초기에 중국에서 이 신종 감염 원인을 잘 모르는 폐렴, 호흡기 감염 환자의 보고가 있었을 때 이제 주로 중국에서의 반응이 제한된 지역 소수의 환자의 발생이다. 그리고 굉장히 강조했던 게 사람 간의 전파가 없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중국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아마 전파를 차단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떤 감염병을 대응하려면 이 감염병이 어떤 역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려면 환자가 어떤 상태로 뭐 어느 시기에 발병했고 언제 중증으로 진행하고 접촉자는 또 언제 증상이 생기는지 이런 걸 모두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대처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았나. 각국이 모두 갖는 어려움이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는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제 속속 이런 여러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보고서가 좀 그래도 유의한 게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지금 몇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나온 것도 있고 WHO에 보고한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는 공유가 좀 되고 있는 자료들도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환자들의 이제 임상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게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에 나온 이 논문이 되겠는데요. 초기에 보고되었던 한 41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 양상이 어떠한지를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자들의 대다수 한 98% 정도는 발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80%가 조금 안 된 한 76% 정도에서 기침을 동반했었고 이 두 가지가 환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었던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근육통이나 객담, 두통, 각혈, 설사 이제 이런 증상이 보고가 있고 또 환자들이 증상이 처음 생기고 나서 어느 시점에 병원을 갔느냐 또 호흡곤란과 같은 중증 상태 또 호흡부전과 같은 중증 상태로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갔느냐 이제 이런 자료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되게 증상이 생기고 병원 가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나 호흡부전으로 넘어가는 건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중환자실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열흘 정도 남짓 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감염내과 의사로서 보면 개인의 관점에서 질환의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냐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 이제 성인에서는 가장 흔한 게 인플루엔자 같은 것일 거고요. 소아면 뭐 RSV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하부호흡기 감염이나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각 개인의 관점에서는 진행 속도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은 중환자실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혈중 내에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이라고 이른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검출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 사이토카인이 뭔지 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이토카인은 이제 면역계 세포가 분비하는 당단백질인데 이게 면역계에 일종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토카인은 면역계 이 신호를 전달해서 염증 반응을 더 활발하게 일으키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사이토카인은 반대로 이 염증 반응을 더 억제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면역계가 외부에 나의 몸과 다른 무엇인가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느 수준으로 할지 그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심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이토카인 폭풍 또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몸의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많아지고, 그러면 내 몸이 이 다른 병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런 반응이 실제로 내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도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 이제 되게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보다는 오히려 면역력이 괜찮은 분들, 정상 면역력을 갖고 있거나 젊고 건장한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주된 사망자는 고령자이긴 하지만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유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젊은 사람에 있어서도 이제 중증으로 진행한다면 이러한 기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과거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습니다. 2003년에 다 모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였고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근데 메르스의 경우는 좀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파됐던 양상이었고, 사스의 경우는 좀 지역사회 전파도 일부 보고된 바가 있고, 그때는 한 8천여 명이 아마 감염이 되고 한 10%가 사망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스처럼 갈 건지 아니면 메르스처럼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코로나처럼 좀 다행히 잘 방역이 될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람에게 없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파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전파력과 치사율 이런 걸로 이 병원체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대개는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전염력이 좀 떨어집니다. 반대로 전염력이 높아지면 치사율은 좀 낮아지게 되죠.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였던 메르스와 같은 것을 저희가 참고로 삼기는 해야 할 텐데, 사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WHO에서 발표했을 때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로는 치명 한 3%에서 4%, 한 낮게는 2% 내외. 계속 이제 환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통계는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병원체, 감염증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전염력이 있느냐와 이게 얼마나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주로 많이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은 중증도가 높으면 전염력이 좀 떨어지고요. 중증도가 낮은 것은 전염력이 좀 좋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방역이 힘들까? 사실 걱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증도가 높은 게 제일 걱정이죠.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메르스가 굉장히 좀 걱정되었고 공포스러웠죠. 근데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르스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국한된 전파였고,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은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료기관 내에서는 더 잘 전파가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중증도는 메르스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염력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희가 가볍게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에 미쳐지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사람 간의 전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 피크에도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이상의 진행과 대응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걱정돼요. 네. 일단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통 이제 확진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제 폐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반 기침하거나 우리가 그냥 뭐 좀 목 좀 아프고 열 나고 보통 그렇게 해서 감기가 다 사라지거나 기침이 이제 상기도 감염이 사라지는데 폐에서 증상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지금 속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질환의 특성이 폐렴하고 좀 밀접한 것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있다가 이게 하기도 밑쪽으로 쭉 하기도란 단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래쪽 폐 깊숙이 이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는지 어떤 폐렴의 양상이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건지 물론 좀 의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높아서 좀 쉽게 폐렴은 보통 다 앓고 나면은 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좀 회복되는 과정이 좀 더디거나 좀 그 이후에도 기능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뭐 메르스의 경험에 비추어서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미 이름이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알려졌죠. 네,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네. 않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을 잘 모르는 폐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폐렴은 의학적으로는 전형적인 형태의 폐렴과 비전형적인 형태의 폐렴으로 나눕니다. 전형적인 형태의 폐렴은 대개 세균에 의한 폐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장 흔한 균은 폐구균과 같은 균인데요. 이런 폐렴은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폐에 실질을 많이 침범하고 그래서 많은 양의 객담 가래를 좀 만들어내고 열이 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비정형적인 형태의 폐렴은 세균 중에서도 비정형 폐렴을 만드는 세균이 있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사실 상기도 감염은 바이러스가 위쪽에서만 증식을 하고 끝나야 되죠. 근데 이제 하기도 쪽도 감염을 만드는 상황인 건데 이게 다른 바이러스는 불가능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기존의 RSV와 같은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들도 이 하기도 감염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흔치는 않지만,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면 정형적인 폐렴하고는 좀 달리 가래는 별로 많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호흡기 증상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환자들도 있고, 호흡기 이외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영상 소견을 보면 소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폐렴과 비정형적인 폐렴이 음영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만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앓고 나서 후유증이 얼마나 남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후유증을 이야기하려면 네. 단기간을 봐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환자가 낫고 나서 그 이후에 장기간 환자의 상태를 추적 관찰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알려져 있는 환자분들은 다 단기간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후유증이 어떨지는 더 많은 임상 자료가 쌓여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 부정확한 정보도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의 메르스의 상황을 보면 중증 폐렴으로 진행해서 호흡 부전이 오고 기관절개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후유증이 꽤 남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었던 후유증 중에 제일 심각했던 건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처음에 진단되고 격리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겪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게 오히려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죠. 또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그냥 치료만 생각을 했는데 또 격리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또 연청 선배 자세히 갈게요. 제가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 폐렴, 뭐 제일 처음에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쓰긴 했는데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역명을 갖다 이렇게 쓰는 게 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역명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더 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했으니까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구나. 그리고 폐렴을 일으키는구나. 그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COV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한다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 뭐 우한 폐렴하면 교수님 말씀처럼 좀 이해하기는 쉽지만 어떤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가급적 지양하고 정식 명칭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요, 또 중국 보건당국이 이 잠복기 기간 중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생각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로서 지금 격리나 이런 기준들이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역 체계가 갖춰진 것 같은데 잠복기에 때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중국 보건당국의 그 말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자료나 객관적 근거가 지금 다 있어야 되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죠. 일단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증들이 증상을 발생시키기 전부터 전염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뭐 인플루엔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시작되니까요. 예,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국내 상황에 있어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그리고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도 이제 걱정이 될 텐데요. 또 겨울철이라서 국내에서도 이제 독감이 유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건지 좀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증상만으로 감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에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독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증상으로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초기에는 감기처럼 시작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된 환자분들도 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 나온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진행해서 하부호흡기를 침범한 폐렴의 형태가 진행이 되면 호흡곤란이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알기가 어렵고 또 하부호흡기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원인에 의한 폐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현재 감별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러면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을 방문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에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들을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여쭤보면요. 확진 환자, 이제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의 동선들이 속속 나오면서 병원이나 뭐 카페나 음식점들을 갖다가 이제 다닌 장소들이 지금 밝혀지고 거기서 이제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접촉자들을 갖다가 이제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서 이제 확진 환자가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 접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접촉인 건지 이게 눈빛만 마주쳐도 접촉인
건지 아니면 스쳐만 가도 접촉인 건지 이 접촉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이것도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비말 전파를 기준으로 본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 2m의 근거리 내에 대화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가 밀접 접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큰 길가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해서 지나갔다라는 정도만으로 저희가 접촉을 판단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아직은 역학이 완전히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두 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러한 부분을 밀접 접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식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대개는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 주거나 되게 바이러스 감염은 자신의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서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나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극복이 된 건데 그때까지 몸을 지지해주는 치료, 뭐 수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뭐 이러한 식의 지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개발되었던 항바이러스제 또는 현재 임상 연구 중에 있는 항바이러스제, 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이론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WHO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학회에서 그러한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를 근거를 좀 모아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방송이나 모든 매체에서 손 씻기하고 그다음에 기침 예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침 예절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기침하면은 뭐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근데 손 씻기를 강조하는 거는 좀 언뜻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손 씻기 좀 어떻게 하면 되는 게 또 좋은 건지까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비말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이지만 접촉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접촉 전파의 특성이 이 거리의 개념을 없어지게 만든다. 같은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는 것. 또 시간이 지나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감염 질환이 유행할 때 손 씻기를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손을 잘 씻으면 그래서 손이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을 줄여주면 그러면 감염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 감염병에서 또 특히 병원 내에서의 환경에서 손 씻기를 잘했을 때 감염 질환의 전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제 근거로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기침 예절을 강조하는데요. 기침 예절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팔에다가 대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게 가능한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기침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손에 휴지가 있다면 휴지로 입과 코를 막고 기침을 하고요. 재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버리고 손을 씻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기침이나 재채기가 뭐 예고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나오고 내 손에 항상 휴지가 들려있지도 않기 때문에 또 손을 바로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대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소매 안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보면 이제 손으로 가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튀는 건 좀 막을지 모르겠는데 손이 오염되죠. 바로 손을 씻으면 괜찮지만 요즘에 너무 문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건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가 사실은 아니고요. 네. 물론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확인은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본인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안내를 받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339 이외에도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 지자체마다 다 보건소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군데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전화
전화번호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또 다 예약을 해놓으신 분들이 뭐 우한은 아니지만 중국에 가까운 여러 가지 지역에 자꾸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동남아 지역 쪽에 또 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안 가면 좋겠지만 가야 할 경우는 어떻게 좀 주의를 안 하셔야 가야겠지만 될까요? 가야 할 경우.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일단 좀 좁은 범위부터 넓혀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한이나 후베이성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무조건. 지금 자국민도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되겠고요. 일반적인 위생 수준, 손 씻기, 기침 예절, 또 음식을 드실 때 잘 익혀 먹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을 좀 잘 지켜가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기관점이나 폐렴 뭐 이렇게 좀 취약하다는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나 좀 폐가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비록 뭐 우한이나 이런 뭐 일어났던 지역들을 간 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뭐 이분들 역시 평상시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원래 항상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슈가 되니까 이걸 다루고 있지만 지금 가을, 겨울철, 봄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를 포함해서 돌고 있고요.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라면 가능한 백신이라면 또 맞아야 하고 원래 갖고 있는 만성질환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시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럼 뭐 솔직히 기본이라고 하셨지만 그 마스크 착용도 이분들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이견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측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의료인들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이런 감염증의 전파를 더 낮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연구한 자료마다 결과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너무 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적절하게 착용했을 때는 오염된 마스크가 더 위험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저희가 예방 백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착용하시더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착용하셔야 하고 또 이것만을 의존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